이제 태어나서 돌이 되면 걷잖아요. 두 다리로 걷는데 저는 돌이 됐으니 안 걷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쪽에 있는 친정이를 찾아서 침을 맞아라. 그래서 또 부모님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또 거기 가서 또 이제 또 침을 맞았는데 부모님 등에 업혀서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휠체어도 없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갑기목으로 목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짚으면서 제가 완등을 했듯이 인생 역시도 우리가 매번 이 바이오리듬을 갖고 오르막 내리막 힘들 때, 슬플 때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격려가 오늘은 한계라는 단어를 다시 쓰게 만드는 분을 모셨습니다. 목발을 짚고 대청봉을 올랐고 썰매 위에서 몸보다 무거운 의지로 빙판을 가른 사람.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당시에 가파른 경사를 오르며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던 송화봉송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빙판 위에서는 썰매를 타고 누구보다 빠르게 질주했던 파라 아이스하키의 전설. 이제는 국가대표 감독을 넘어 우리들의 삶에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동기부여 강연 작가이시기도 하시죠. 최근에는 다리 잃은 내가 희망의 다리가 되려는 이유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였습니다. 고난을 극복의 대상이 아닌 운명으로 안고 달리시는 사람, 한민수 감독님과 함께 오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할까요? 지금 뭐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 과하게 해주셨는지 거창하게 해주셔서 울컥한 거예요. 울컥했는데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2018 평창 패럴림픽 때 장애인 아이스하키 동메달을 획득했고 그 당시 울보 캡틴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22년도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때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또 참여를 했고 현재는 동기부여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민수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진짜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했으니까 웬만한 스토리와 이야기에는 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감독님의 책을 읽고서 정말 오랜만에 제 심장이 막 뛰었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제가 빨리 만나보고 싶다. 이런 제가 느낌을 받아가지고 오늘 정말 시간이 잘 되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되게 좀 유치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좀 줄 수 있는 감독님이 살아오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조금 이제 뭐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몰라요. 둘이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럴 수 있거든요. 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보통 이제 태어나서 돌이 되면 걷잖아요. 두 다리로 걷는데 저는 돌이 됐으니 안 걷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우면 자꾸 주저앉고 그래서 다리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병원을 갔더니 왼쪽 무릎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질병을 이제 앓게 됐는데 저희 다 놀랬죠. 이거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걸리는 질병인데 이 어린 나이에 그래서 좀 상심이 크셨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치료를 이제 계속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호전되지 않았어요. 뭐 2살, 3살.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우리 동네 무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속신앙을 좀 빌려보자 해서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이제 구술하고 했더니 이제 점괘로 나왔더니 또 신조는 뭐 서쪽에 있는 친정이를 찾아서 침을 맞아라. 그래서 또 부모님은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또 거기 가서 또 인제 또 침을 맞았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네 번째 발가락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다리는 악화됐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무릎을 기어 다녔고 그리고 부모님의 등에 업혀서 저는 이제 병원을 계속 다녔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께서 학교도 들어가야 되는 초등학교도 이제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 등에 업혀서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뭐 휠체어도 없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갑기목으로 목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짚으면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 스스로 이렇게 장애를 갖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됐죠. 아니 그렇게 목발을 짚고서 학교를 다니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네. 그 책에 보면 이제 학교 학창 생활 대 얘기 나오잖아요. 축구를 하시고 그러셨던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일단은 제가 부모님의 등에 업혀 다녔었잖아요. 그 집에서는 무릎으로 기어 다니니까 무릎에 굳은 살이 이렇게 베낄 정도로 심지어는 우리 학교에서 벌 받을 때 "너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어."
그게 제일 좋았어요. 무릎이 전 하나도 안 아팠으니까. 근데 그렇게 무릎을 기어다녔는데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어줬는데 그땐 또 지금처럼 이렇게 이쁜 것도 아니에요. 각기목을 뚝딱뚝딱 두들겨 갖고 해줬는데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목발을 짚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하루 종일 그냥 바깥에서 막 구슬 오징어 게임도 하고 그냥 노는 걸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축구나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게 친구들이 그 당시에 유행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 애들이 많았어요. 저랑 친한 애들이. 근데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랑 같이 지내서 그런지 저를 이렇게 장애인의 어떤 그런 이상한 시각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편견 없이 저를 바라봐 줘서 그랬는지 친구들이 이제 축구 운동이 끝나고 나면 저랑 같이 놀아 주는 거예요.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발을 잘 쓰다 보니까 축구도 할 수 있고 목발을 짚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운동을 이렇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보통은 내가 이제 그런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으면은 뭐 친구들은 잘해주려고 할지 몰라도 본인 스스로 약간 위축되거나 뭐 약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 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 체육 시간이면 이제 밖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있어도 돼."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1-2학년 때는. 근데 친구들이 인제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 축구를 하면서 저도 이제 목발 짚는 게 익숙해지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체육 시간에 나도 뛰어놀고 싶은데 왜 내가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 일단은 다칠까 봐 보호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 체육 활동보다는 끝나고 나서 인제 친구들이랑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애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친구들하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편견 없이 친구들이 저를 대해 줬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거침없이 친구들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개 중에는 제 이제 신체 부위가 이제 좀 다리가 이제 꺾인 상태로 하니까 보기가 좀 자기랑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약자라고 생각하니까 놀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 저도 2번 정도 싸웠던 것 같아요, 치고받고. 그래서 뭐 내가 약자니까 저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저 약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 저를 괴롭히는 건 못 참았어요. 내가 막 10대 맞들어다 한 대 때릴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제 같이 싸웠는데 그럼 안 건드리더라고요. 또 중학교 가면 또 희한하게 새로운 학교에서 이제 만나니까 또 걔 중에 한 명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꼭 한 놈이 그렇게 괴롭혀요. 그럼 저는 약자니까 먼저 시비 걸 일은 일도 없죠. 근데 뭐 감히 억울하게 때리면 이제 제가 그때는 못 참고 또 같이 싸우고 또 그럼 또 주변이 다른 사람들이 쟤 성질 있다. 야 성질 있다." 그래서 그런지 안 건드려요. 또 고등학교 때도 한 번 그런 적이 있고 심지어는 사회에서도 한 번 그런 적이 있고 그때 제가 스스로 느꼈죠. '그래. 내가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위축된 삶을 살 필요는 없지. 이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땐 '잘못됐어.'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어린 나이에도 뭐 나는 친구들보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안 된다든지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으셨나요? 있었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못 모르고 이렇게 인제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초등학교는 저희 집이 걸어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버스 타고 갈 일이 없어서 시내 나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는 버스를 2번 타야 됐어요. 그래서 시내를 거쳐서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인제 백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인제 한쪽에 매는 가방 한쪽은 저 목발을 한쪽만 짚었어요. 왜냐면 인제 한 손을 써야지 이제 생활하는 데 편하니까. 그래서 한쪽 팔로 어깨에 가방을 메고 목발을 짚고 버스 손잡이를 잡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인제 저도 인제 사춘기가 왔었겠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버스를 타고 갈아타려고 인제 딱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그 대형 거울에 제가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처음으로. 너무 추웠더라. '이래서 나를 놀렸구나 애들이.' 삐끗어, 삐끗어 걷는데 멋이 없더라고요.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진짜 울었던 것 같고
제 모습이 장롱에 붙은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집어던지고 깨고 엄마한테 막 땡깡 피고 그랬던 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출퇴근 시간에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우리도. 그럼 사람이 많은 버스잖아요. 그럼 거의 빈자리가 없어요. 근데 한 번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많은 버스를 타고 이제 손잡이 잡고 이제 서서 이렇게 이제 목발 짚고 가방 메고 이렇게 있는데 앉아 계신 아주머니께서 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학생 여기 앉아." 그러길래 저도 할 수 있었거든요. 안 앉아도 됐었거든요. 저 이렇게 손잡고 갈 수 있었고 20 분이 됐든 30 분이 됐든 갈 수가 있었는데 동정으로 느껴졌는지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앉아. 몸도 불편하고 좀 무거워 보이는데 가방 무거운 거 앉아." 그랬더니 거기서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됐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창피하니까 맨 뒷자리로 갔어요. 거기서 딱 손잡이 잡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앉지 몸도 불편한데 그 양보해 주고 좋은 마음을 해 줬는데 참 저 장애를 가진 학생 참 고집 세네 막 뭐 이런 스스로 막 이렇게 막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 쳐다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그 이후에 저는 마음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가면은 뭐 상관은 없었는데 혼자 또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버스 타고. 제가 2 시간 동안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 추운 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돈 받거나 막 그 동정 어린 그런 게 너무나 싫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아픔의 그 사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이제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뭐 일단 뭐 쌀을 2 포대 메고 뭐 배달한 거는 뭐 그것도 놀랍지만 저는 대청봉 등반이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대학생 때 한 번 이제 저쪽으로 가 보셨어요? 예 사록산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무박 2 일로 이제 갔다 왔는데 올라가고 나서 '다시는 안 가야겠다.' 그때 그래도 제가 20대 그래도 한 중반 후반 그때 갔으니까 뭐 저랑 비슷한 나이에요. 체력적으로 참 좋을 나이였는데 그때 가고 나서 '아 다시는 안 하겠다.' 했는데 그거를 그 목발을 짚고 오르신 거잖아요. 한번 그런 얘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제가 그 딱 또 위치가 또 여기네요. 구로공단 롯데파이오니아라는 오디오 회사를 이제 제가 다니게 됐는데 여기가 본사였어요. 그래서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됐고 뭐 영업부부터 뭐 다 있었어요. 생산 라인에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공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자과를 나와서 기술직으로 검사자로 인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적응해 주면 안 되는데 또 그 시선들이 또 느껴졌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목발 짚은 장애인이 왔네. 뭐 우리 라인에 같이 뭐 이렇게 일을 하나 봐. 막 이런 웅성웅성하는 그 느낌도 있었고. 근데 딱 일을 하는데 참 희한한 게 점심시간 벨만 울리면 겁나게 막 사람들이 다 식당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가고 그냥 천천히 가도 되지 했는데 딱 첫 번째 이제 입사를 해서 점심밥 타고 오는데 줄이 한 100 미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점심시간은 40 분밖에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뭐 땡 치면 그냥 막 달려 갖고 밥을 딱 5분 만에 먹고 쉬는 줄 알았더니 쉬는 게 아니라 막 3-4 모는 뭐 모여 가지고 막 옥상에서 족구를 하고 또 밑에 잔디밭에서 축구를 하고 이게 그들의 낙이었던 거예요. 스트레스 싹 풀고 또 다시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저 소식을 좀 공주쳤죠. 네. 날라차기가 특기였고 '요거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끼워 달라 그랬어요, 족구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막 목발 짚고 끼워 달라고? 다쳐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또 아직까지도 좀 시간 "알았어요, 알았어요. 좀 봅시다." 이제 2달 지나니깐 제가 목발 짚고 뭐 계단도 막 뭐 3 개씩 올라가고 막 뭐 그리고 뭐 가리봉역에서 그 우리 회사 그 15분 뭐 걸어 다니고 뭐 또 늦으면 또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뭐 '그래도 한번 시켜 볼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들하고 같이 족구를 했는데 제 포지션이 어딜까 했더니 이제 날라차기 좀 하니까 제가 공격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번 해 봐, 해 봐." 그래서 리시브가 올라오면 발로 빡빡 차는데 뭐 비장애인들보다 좀 약하긴 하죠. 그래도 잘 맞췄어요. 잘 맞췄는데 우리가 지고 있어. 결정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딱 올리면 그때는 목발을 딱 짚고 있다가 발로 차는 척하다가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딱 이렇게 쭉 던져요 제가. 던지고 탁 잡아요. 그럼 빡 치면 스파이크를 목발로 하는 거죠.
그럼 이 바운드가 커서 못 막아. 그러면 뭐 이제 저기 상대가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야 민수 너 그 짝대기 쓰지 마. 막 이러는 거죠. 우리 형님도 그러면 다리 이렇게 꺾고 짝대 목발을 해요. 저랑 똑같이.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그들하고 잘 친숙하게 이제 친해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끝나고 나면 뭐 회식도 하고 또 당구도 또 치고 그러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 족구 멤버들이 등산 산악회 동아리 회원들이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도 동아리 회원이 됐는데 처음부터 대청봉 간 건 아니고 설악산에 가긴 갔는데 흔들바위까지만 갔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가 이제 흔들바위를 그냥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너무 기분 좋잖아요. 흔들바위 바로 앞에서 이제 사진을 또 찍었는데 저 앞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이제 산 잘 타는 형님한테 "형, 저 봉우리는 어디야?" 그랬더니 "야야, 그 꿈도 꾸지 마. 거기는 이 설악산 정상 대청봉인데 야, 흔들바위는 대청봉이 10분의 1 밖에 안 돼.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다. 그래서 1 년이 지나고 우리가 인제 대청봉을 도전하자 해서 인제 했는데 그 코스가 오색약수터에서 대청봉까지 5.8 킬로 거기 찍고 속초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보니까 산길이 거의 19 킬로 20 킬로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흔들바위만 생각했죠. 그렇게 힘들 줄 몰랐죠, 저도. 그리고 인제 또 그때는 뭐 이렇게 30년 전이니까 그 인터넷으로 방을 예약하고 숙소 뭐 이러지 않고 그냥 와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당연히 우리는 아침 일찍 이제 산행을 하려고 했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오색약수터에. 그날따라 또 11월 2 일인가 그래서 단풍철이라 그 버스만 50대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제 잠자리도 못 찾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산 잘 타는 형님이 "야 우리 야간 산행을 하자." 야간 산행은 또 뭐야? 그 새벽 2 시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깐 2 시간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벅지가 막 진짜 단단해져 가지고 뭉쳐 가고 이 굳은살이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두꺼웠는데 여기가 막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고 중간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침낭이 이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침낭을 메고 아버지가 이제 등산을 하고 7 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따라서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는 계단이 고르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막 높은 계단도 있고 낮은 계단도 있고 불규칙한 계단이었는데 이 아이 가슴까지 오는 거야, 계단 하나가. 근데 그걸 막 기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매몰차게 쳐다도 안 봐요. 그냥 "아빠, 아빠." 쳐다도 안 봐. 그래서 '저 아버지 미쳤나? 아니 아무리 장애를 안 가졌다 해도 저 어린애를 데리고 여기 와도 되나?' 막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가 저 지나가면서 "아빠 못 가겠어요. 아빠 힘들어." 막 징징징거리니까 그때서 쳐다보더니 "따라와." 그게 가 버려요. 그리고 진짜 못된 아빠네 내가 이제. 근데 어떻게 해?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아이를 보면서 물론 그 아이가 장애를 갖지는 않았지만 어리잖아요. 저 어린아이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지. 나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이 갔던 이제 족구 멤버들 "갑시다." 그래서 막 또 올라갔어요. 또 한 2 시간을 올라간 것 같아요. 이제 그 내려가는 것도 멀고 얼마나 내려갈지도 모르고 올라가는 거는 또 얼마나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위기가 왔어요. 또 주저앉았어. '야 내가 여기 왜 온다.' 그래 가지고 막 별의별 이제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대청봉을 속초에서 올라와서 대청봉 찍고 내려오시는 아주머니가 목발 짚고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냐고. 진짜 대단하다고. 좀만 더 가면 정상이 보인다고. 꼭 등반에 성공하시오." 그 말이 또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갑시다." 또 갔죠. 그래서 보통 한 4 시간 정도 걸린대요, 비장애인분들은. 근데 저가 이제 느리니까 6 시간 만에 이제 정상을 찍었어요. 찍고 이제 내려갈 길만 남으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저는 쉬울 줄 알았지. 그랬더니 등산 잘하시는 형님이 "너무 좋아하지만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 그랬더니 그 이유가 남은 거리도 12 킬로고 또 이 무릎에 충격이 간대요. 뭐 그래서 "한번 가 보시죠." 어차피 뭐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는데 정말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더 힘들었냐면 그 단풍철이다 보니까 이 반대 속초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 길이 좁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닥뜨리면 이 병목 현상도 일어 막
그리고 이쪽 한쪽 구층에는 한 1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밀려서 가고 막 되게 위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제 산을 다 내려왔고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빨리 가고 싶은데 이 평지가 또 3km야. 가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시간이 새벽 2시에 올라가서 그날 저녁 7시에 내려왔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침 뱉었어요. 진짜 너 다시는 등산도 안 할 거고 여기 설악산 아우 저긴 진짜 안 올 거야. 침 뱉어버렸어요. 정말 그럼 그 뒤로 산 안 가셨어요? 갔죠. 갔는데 침 뱉고 안 간다고 그러고 이제 그 숙소에서 쉬어야 되는데 또 방이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그 추운 날 고속버스 첫 차 타고 올라 가지고 너무 지쳐 가지고 박스 깔고 거기서 노숙자처럼 지내다가 이제 첫 차 새벽 5시 차인가 그걸 타고 올라오는데 너무 피곤할 거 아니에요. 탔는데 중간에 휴게소에 딱 섰어요. 화장실 가야 돼서 15분을 딱 주는데 다리가 안 펴지는 거야. 이 무릎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서 계속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니까 다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이제 힘들고 이 휴유증이 막 되게 여기 막 물집 잡히고 해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휴유증이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 사내 커플이거든요. 와이프랑 2주 후에 바로 정상 밑에까지 이제 자기는 북한산인데 커플끼리 또 등반을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었죠.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산 가요. 그래도 설악산을 오르고 다니니까 북한산을 좀 수월하셨나요? 저기 등산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쉬운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강릉에 캠프하러 가면 그 대청봉이 보이면 30년이 넘었는데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요 얘기 해야죠. 근데 그때 안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게 아니라 등반하고 나니까 제가 뭔가를 해냈잖아요. 첫 번째 저의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대청봉을 올라가고 싶었던 건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갖게 됐고 제가 이제 자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때 한참 더 혈기왕성할 때고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했던 건데 결국은 도전을 성공했고 그리고 지나서 보니까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도 됐고 그 인생 같았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기쁠 때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더 힘내서 또 포기하고 싶을 때 힘내서 갈 수 있었던 건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의 어떤 그런 격려, "우리 좀만 더 힘내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가보자."라는 그 말에 다시 용기를 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등반을 할 때 7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힘을 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 또 그 어떤 아주머니의 그 격려가 제가 완등을 했듯이 인생 역시도 우리가 매번 이게 바이오리듬을 갖고 오르막 내리막 힘들 때 슬플 때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격려가 또 살아가는 데 꼭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인생과도 같았다.' 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원래 그 성격이 되게 좀 긍정적이시고 도전을 즐기고 약간 나창적이고 뭐 이러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도전을 참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만 일단 뭔가를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완주를 해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대청봉을 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도전이라고 보면 인제 운동하면서 메달을 따는 데까지는 거의 20년 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메달을 따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도전을 많이 못 했어요 그때는. 그 메달만 운동선수로서는. 근데 그 이후에 평창 이후에 지금까지 7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하고 살게 됐는데 그때 제가 느꼈죠. '내가 겁은 많은데 용기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아우라가 있다. 와 진짜 자존감이 높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도전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했던 것 같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다시 또 힘을 내고 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제가 도전을 좋아한다라는 걸. 네.